그 다음에 곡면판, 쉘 구조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슬래브, 그러니까 층과 층을 나누는 슬래브 또는 지붕, 슬래브가 곡면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외력을 받는 거죠. 얘는 우리 로마에서 볼 수 있는 판테온, 서양 건축사의 거의 가장 유명한 건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지붕 보이죠? 지붕이 돔으로 돼서 돔. 그래서 이 하중을 이 돔이 이렇게 받는 구조예요. 이 돔은 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슬래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곡면판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조개 껍데기, 우리가 조개 껍데기도 쉘이라고 하거든요. 쉘. 그러니까 조개 껍데기처럼 곡면으로 뚜껑이 덮여 있는 그런 구조물을 우리가 쉘 구조물 또는 곡면판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건 이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죠. 오페라 하우스는 이게 한 슬래브 판이 곡면으로 해서, 곡면이잖아요, 곡면. 해서 건물에 뚜껑을 덮은 거예요. 시공이 좀 어려워요. 시공이 봐도 어렵겠죠. 그런데 짓고 나면 그 미적인 요소가 많이 추가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치. 아치는 부재축이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아치라고 해요. 아치는 우리 고대 건축의 가장 신기원을 이루었던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대 건축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치가 발달하고 나서부터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치의 특징은 뭐냐면 얘가 하중을 받으면 이렇게 부재 힘이 이렇게 전달돼요. 축을 따라서 전달되기 때문에 이 부재에는 인장 또는 압축이 만 작용하게 돼요. 이거 많이 앞에서 봤죠. 트러스가 이거랑 비슷한 부재력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 인장과 압축을 받으면 부재의 성능이 높아져요. 부재가 가벼워지고 가벼우면서 강성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트러스를 우리가 보로 설치하면 기둥과 기둥 간격이 넓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아치를 선택하면 우리가 이 거리가 길어져요. 뭐보다? 라멘으로 했을 때보다 이 거리가 더 길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로마의 유명한 수도교죠. 수도교라는 게 여기 물이 흘러요. 물이. 그러니까 로마는 저지되었는데 대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이 필요를 했어요. 그런데 멀리 떨어진 곳에 산에서 물을 끌어오게 되죠. 굉장히 긴 구간의 물을 이렇게 끌어와요. 그래서 경사를 지게 해서 끌어오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큰 아치, 작은 아치로 해서 3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재료를 절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간격을 넓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물의 하중을 이 아치로 잘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로마의 수도교가 아치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건 고대 성당이에요. 고대 성당. 성당은 이렇게 높은 천장고가 필요했어요. 높아졌어요. 이 천장이 높은 건물에 들어가면 여러분 알겠지만 경외감이 들어요. 경외감. 그리고 첨탑을 높이 지으면서 바로크 양식 나오잖아요.
건물이 성당 같은 건물에서 높은 건물을 층고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아치를 썼어요. 이렇게 뾰족한 것도 아치예요. 그다음에 천장을 보면 이것도 아치죠. 아치, 여기도 아치. 그래서 고대 성당 같은 데를 보면 거의 100% 이상이 아치로 지어짐을 볼 수가 있어요. 아치로 짓게 되면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무거운 석조 건물도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고대 성당은 대부분 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다리를 아치로 짓게 되면 교각 있잖아요. 교각의 개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아치로 짓게 되면 하중이 분산되기 때문에 교각의 간격을 넓게 할 수도 있고 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거는 철골 아치예요. 철골 아치를 짓게 되면 여기 다리에 있는 하중이 여기를 따라가서 여기 이렇게 교각의 넓이를 넓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운하 있죠. 운하나 강 같은 경우에도 강에도 이제 뭐 유람선이 지나다닌다거나 아니면 뭐 무역선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게 다리를 만들려면 이렇게 아치교를 하게 되면 이 교각과 교각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배가 지나다닐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게 서울에 양화대교가 있어요. 양화대교 알아요? 양화대교가 그전에는 아치가 아니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아치교가 됐어요. 왜냐? 우리가 경인운하라는 사람이 있지, 경인운하. 그래서 경인운하가 뭐냐면 아라뱃길. 아주 인천항에 들어온 배가 한강을 따라서 올라와서 한강의 중심 용산이나 이런 쪽에 하역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한강을 따라 올라오다 보니까 이 양화대교에서 이 배가 지나갈 수 없게 교각이 촘촘한 일반 다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아치교로 바꿔서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게 양화대교. 여러분 가다 보실 수 있으면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다리예요. 다리인데 석조로 만들었고 여기는 이 다리에 뿐만 아니라 위에도 아치를 넣어서 이 2배의 효과를 보게 한 거죠. 보게 한 거고 재료도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리의 안전성도 보장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든 것들이 또 하나의 아치는 다리 그 다음에 고대 건물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구조물입니다. 이것도 아치인데 자세히 보면 여기가 트러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러스 플러스 아치 하게 되면 성능이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현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현수 구조. 현수는 케이블로 구조물을 지지하는 게 현수 구조예요. 현수 구조는 우리가 다리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교각이 있고 이 다리의 무게를 여기 케이블이 들고 있는 거예요. 이 현수 구조의 특징은 뭐냐면 아치 또는 트러스보다 기둥 간격이 상당히 높아져요. 이 다리도 보면 알겠지만 꽤 큰데 여기 교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딱 하나예요. 하나고 나머지는 끝이죠. 그죠? 보통 다리를 지으려면 여기다가 보통 다 이렇게 교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긴 구간을 케이블의 장력으로 하중을 지지하죠. 제일 유명한 게 이게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예요. 여기는 강폭이 굉장히 넓은데 요거 두 개의 교각이
케이블로 다리를 지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금문교를 지을 때 사망사고도 되게 많았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바다랑 강이 만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수 간만이 굉장히 커요. 그 조류가 세단 말이죠. 그래서 교각을 심으려면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양쪽 끝에, 그러니까 유속이 좀 느려지는 부분, 육지와 가까운 부분에 교각 2개를 세워서 이거를 케이블로 버티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여기 금문교를 지을 때 미군에서 여기 밑에 전투함이,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높이를 확보하라고 해서 이렇게 교각을 짓고 높은 곳에 다리를 놓고 또 상판도 이렇게 트러스를 이용해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장선들이 보이죠? 굉장히 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얇은 게 아니에요. 요거 요 길이가 얼마냐면 92cm.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하나의 관관이 아니라 이 얇은 철선들을 이렇게 꼬아서 직경이 92cm가 되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설치를 한 거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얇아 보이겠지만 굉장히 두껍다는 거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천대교나 아니면 어디냐 서해안 고속도로에 있는 서해대교 같은 경우가 현수교로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올림픽대교가 현수구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긴 폭의 다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수구조로 다리가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재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부재력은 3가지가 있어요. 축력 또는 축방향력, 그 다음에 전단력, 그 다음에 휘 모멘트, 3가지가 부재에 작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재력이에요. 축 방향력은 우리가 N이라고도 표현하게 되는데 이렇게 부재 축에 평행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부재가 있잖아요. 부재가 있으면 부재축이 있죠. 이 부재축과 이렇게 작용하는 힘을 축 방향력이라고 해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부재 단면 있죠. 힘이 작용하는 단면과는 수직이에요. 힘이 작용하는 단면과는 수직이고, 그 다음에 부재축과는 평행인 힘을 우리가 축 방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힘에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방향이 있다고, 방향. 똑같은 힘이 작용하더라도 부재를 늘어나게 하는 인장력과 압축력은 부재에 일어나는 현상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인장력을 플러스, 압축력을 마이너스라고 하고요. 우리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 부재에 의해 작용하는 축력이죠. 축력인데 여기는 인장, 부재가 늘어나겠죠. 압축, 부재가 찌그러들겠죠. 그랬을 때 인장일 때는 요 힘을 플러스, 압축일 때는 마이너스. 그래서 축 방향력은 부재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에 따라서 인장력인지 압축력인지, 힘을 받았을 때 부재가 변하는 형상을 보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단력, shear force라고도 하는데, 이는 부재 축에 직각으로 작용하는 힘을 전단력이라고 해요. 보게 되면 이게 부재축이잖아요. 그죠? 부재축과 직각을 이루는 힘을 우리가 전단력이라고 하고, 축방향력은 부재를 늘어나거나 찌그러뜨리는 힘이 있다고 하면 전단력이 작용하면 부재가 잘려요. 끊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뭐가 있냐면, 전단력을 정의할 때 이렇게 힘을 받는 단면이 있으면 전단력은 이 방향 또는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힘을 받는 단면과는 평행을 이루는 힘을 전단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전단력은 부재축과 직각인 힘 또는 힘을 받는 단면과 평행인 힘, 이거를 전단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단력도 힘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하지만, 우리가 부재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 올라가는 건 플러스, 내려오는 건 마이너스, 올라가는 건 플러스, 내려오는 건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휨 모멘트, 밴딩 모멘트라고 해서 말 그대로 휨이 발생하는 거예요. 부재의 변형이 휨이에요. 그래서 부재를 휘게 하려는 힘을 휨 모멘트라고 하고, 휨 모멘트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냐면, 부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하중이 존재하면 부재가 이렇게 가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부재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여기가 위쪽이고 여기가 아래쪽이. 그러면 여기는 부재의 길이가 줄어들었잖아요. 이거 이 부분. 그죠? 부재의 길이가 줄어드니까 여기는 압축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요. 부재의 길이가 늘어났으니까 여기는 인장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축 방향력과 전단력을 보게 되면, 전단력은 아니고 축 같은 경우에는 인장 또는 압축 하나만 존재해요. 부재 하나만 존재해요. 잡아당기면 인장, 이렇게 압축하면 압축 해서 두 가지만 존재하는데, 휨 모멘트 같은 경우는 변형이 두 가지가 존재해요. 한 부재, 축은 한 부재에 하나씩만 존재하는데, 휨 모멘트는 변형이 두 가지가 존재해요. 인장 압축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휨 모멘트예요. 그래서 휨 모멘트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부재가 아래쪽으로 휘면 플러스, 부재가 위쪽으로 휘면 마이너스 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재의 변형을 보고 부호를 판단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부재 설계할 때 휨 모멘트가 가장 중요한 부재력으로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휨 모멘트에 의한 영향력이 세 가지 부재력보다 가장 크고, 또 휨 모멘트 도가 있거든요. 휨 모멘트 도. 그러니까 휨 모멘트를 보면 부재의 변형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중이 존재하는 부재가 이렇게 휨다 그랬죠. 밑으로 이렇게 쳐져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휨 모멘트를 휨 모멘트 도라고 해서 휨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있거든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 부재의 변형과 비슷한 다이어그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힘 모멘트도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정 구조물의 구성적 분류 봤었고요. 그 다음에 부재력을 어떤 것인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응력 도시 방법이랑 그 다음에 부재력을 구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